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새벽 출근하다 보니까요, 일찍 귀성길에 나서는 차량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집에선 빨리 내려왔으면 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게 물론 자식, 손주들이지만요, 그동안 참아온 온갖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까지 많아지면서 부모님들께는 갈수록 어렵고 불편한 일도 많아졌죠. 스마트폰에 뭐 하나 잘못 건드렸더니 자꾸 오작동이 생기고 이상한 문자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느닷없이 인터넷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세탁기가 고장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복잡한 TV 기능이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보면요, 혼자 남을 아버지에게 아들이 TV 리모컨 작동을 알려주는 참 눈물겨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겐 리모컨 하나 다루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사람 부르면 돈 드니까 또 불편해도 다 참고 있다가 자식들 온다고 하면 다 모아서 이거 봐달라 저거 봐달라 또 고쳐달라 하시죠. 요즘은 시골까지 키오스크가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안팎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살기가 젊은 사람들조차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뭘 불편해 하시는지 잘 살펴봐 드리고 또 그런 환경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설날과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정부가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업을 활성화하는 특례 연장에 나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이것 역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슷한 맥락의 일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에게 여행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지역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지역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 등을 계승시키는 박물관이나 다산 초당 등이 유명하고요. 월출산이 영암과 이 지역에 걸쳐 있죠. 또 축구대표 이강인 선수가 이곳 외갓집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비 절반을 처음 지원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황치열이 부르는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 내 지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저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너와
안기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대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너와 한없이 죽기만 했던 어둡던 지난 밤들은 오늘은 위한 시련이었다. 흩어진 내 맘이 길을 잃어도 아픈 시간이 와도 그대와 함께 걷겠다. 내 전부를 걸겠다. 그대와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꿈을 꾼다. 너와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2789님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혼잡해진다.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요? 어디죠? 저도 약간 실감을 했던 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라. 한 5대 정도 있더라고요. 강변북로에. 아, 네. 연휴. 다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설 맞이로 설날에 대한 팩트체크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네, 설날에 관해서 근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고, 이게 사실이었어, 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리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었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차례 음식 장만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푸짐하게 한상 차려서 차례를 지내고 싶어 하시고요. 젊은 네. 세대들은 이거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차례상은 그러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야 한다. 이거를 의심해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차례는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이고, 제사는 기일을 맞은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달래는 추모 의례라고 합니다.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예법 지침서인 주자 가례에도 차례상에는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고 충문도 읽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결했던 차례 음식이 우리가 좀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고 유통 구조가 발달하면서 점차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차례상은
사라지고 제사상만 남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국학진흥원은 2017년부터 재래문화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예서와 종가 일반 가정의 설 차례상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 격식을 지키는 종가 설 차례상 역시 주자 가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북 안동의 태계 이황 종가에서는 술, 떡국, 포, 전 한 접시, 과일 한 쟁반 이렇게 5가지만 차례상에 올라갔다고 하고요. 과일 쟁반에는 대추 3개, 밤 5개, 배 1개, 감 1개, 사과 1개, 귤 1개 이렇게만 담았다고 합니다. 주자 가래와 비교하면 차를 생략을 했고 떡국과 전, 북어포 정도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이거 좀 약간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인데. 네. 그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게 원래 유교의 예법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고인의 기일에 지내는 기제사는 어떻습니까? 국학진흥원은 설날을 앞두고 조상 제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안동 지역 40개 종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안동 지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이 종가들에서는 보통 4대 봉사를 지내었는데요. 4대 봉사가 뭐냐면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렇게 4대를 모신다는 뜻이 4대 봉사거든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 4대 봉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4대 봉사가 3대 봉사 또는 2대 봉사로 바뀐 사례가 11개 종가였고요. 이 가운데 10개 종가에서 조부모까지의 2대 봉사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변화 내용을 결정할 때는 대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상님 살아계실 때 얼굴을 배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사 모시는 기준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 11시, 12시 땡 치면 지내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40개 종가 모두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로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저녁으로 시간을 변경을 하자 사람들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하고요. 제사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의 기제사를 합쳐서 합사하는 방식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합쳐서 모신다는 말씀인데요. 40개 종가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35개 종가에서 합사 형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간소해지고 있는 거죠. 네, 시대가 변하면서 제사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본질은 추모와 감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요. 음력설은 중국의 것이다. 네. 이 말 저도 들어봤는데 네네. 사실 중국은 세상 모든 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서호주 대학에서 영어 이 교수를 하고 계시는 매기잉 장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좀 일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문화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컨대 음력설 주장에는 중국 주변국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고 알리려는 노력이 깔려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들이 자신의 고유 문화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의심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음력설은 음력에서 비롯된 거고 동북아시아에서 태음력을 만들어서 전파한 것은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설날을 부르는 이름부터가 다르고 중국은 춘제라고 부르고 베트남은 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기념하는 방식도 다르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서 설날이 변화해서 오늘날에 이른 거잖아요. 설날이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많은 영어권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참조를 하는 AP통신의 스타일북이 있는데요. 이걸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중국설이 아니고 음력설이라고. 예. 유엔은 올해 유엔본부 공휴일을 발표하면서 설날을 유동적 휴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설날의 영어 표현은 차이니즈 뉴 이어가 아니고 루나 뉴 이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설날은 중국에서 시작됐을 수는 있지만 현재 설날 루나 뉴 이어는 각국의 고유한 사정에 맞춰서 변화 발전했으므로 중국의 것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설 명절에는 떡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떡국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다. 그래서 안 먹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네. 이제 많이 드셔도 되겠는데. 예, 옛말이네요, 이거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달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태어날 때 한 살을 먹고 1월 1일 되면 또 한 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한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연나이라고 하는 태어난 연도에서 올해 연도를 뺀 나이 뭐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있고 만 나이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세 가지 나이 세는 방식이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네. 또 외국인들과 말할 때 헷갈리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이런 복잡함을 없애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해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다 이렇게 헤아렸다면 이제는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국 때문에 나이 우려 때문에 떡국 안 드셨던 분 계셨다면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좀 나이를 말하고 싶다면 9살 9개월이에요. 10살 11개월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이와 개월을 함께 말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떡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옛날에는 이 떡국에 꿩고기가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고려 후기 때 귀족들 사이에서 매 사냥이 유행을 하면서 매가 물어온 꿩으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꿩고기를 구하기 어려운 일반 백성들은 기르던 닭으로 떡국을 끓였는데 여기서 꿩 대신 닭 이런 속담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하죠. 바로 오늘이죠. 예. 근데 이 까치설이란 말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요? 노래에서 나왔죠. 까치설. 아, 그래요? 진짜요? 이 까치설이라는 말이 네. 1923년 동아일보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문헌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서 이 말 자체가 역사가 짧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어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학계에서 가장 힘을 얻는 설은 작은 설이라는 뜻을 가진 아찬설, 아치설 이런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까치설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설대로라면 까치설은 동물 까치와는 큰 관계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설은 고려 승려 1년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가 배경인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소지왕 때 왕후가 승려와 내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까치와 쥐, 돼지, 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쥐, 돼지, 용은 모두 이 12간지에 드는 동물이라서 공을 인정을 받았는데 까치는 여기서 제외돼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설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해서 까치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네,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삼국유사 원문을 찾아보면 관련 설화의 주인공은 까치가 아니고 까마귀라고 합니다. 최근 이 까치설의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잘못 전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건 까마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고향 앞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됐나요? 무료인가요? 예, 이번 설 연휴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제3경인고속도로 이런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율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사전에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속도로나 민자고속도로는 8일 12시 59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연휴가 끝나는 12일 자정 이후에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이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2월 9일 0시에 진출하는 차량부터 통행료가 면제되기 시작하고요. 2월 13일 0시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하게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냥 평일에 다니듯이 똑같이 다니면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알아서 통행료 면제를 계산을 하고요.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을 하고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또 제출을 하면 그냥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2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예. 혹시 이날 일하는 분들은 그 휴일 수당 가산되는 건가요?
올해는 설날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휴일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대체 공휴일도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일 대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휴일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근로일에 대체 휴일이 지급이 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되면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됐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대체 공휴일도 근로일로 계산이 됩니다. 달력에는 분명히 빨간 날이지만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휴일 수당도 못 받는 거죠.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시작은 됐는데 진행이 막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 논의가 좀 속도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설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온 국민이 고향길에 나서면서 보시게 될 풍경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고향 가실 때마다 줄어든 인구라든가 또 늘어나는 빈집들이 아마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 늘어나는 빈집 문제가 갈수록 큰 사회경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해 적용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해 준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거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고요. 또 연휴 동안 여행 관광하시면서 이런 공유 숙박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내국인에겐 불법으로 적용됐던 공유 숙박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의 서원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오늘 그 설날 전날인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무 상쾌합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신기하네요. 근데 먼저 교수님, 공유 숙박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유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는 방이나 그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거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공유 숙박이라는 게 제도가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제도가 나오고 네. 어려운 점이 나온다니까 저는 되게 일단 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젠 다 알죠. 에어비앤비. 네, 이거 네, 공유 네. 숙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국인에게는 불법이었나요? 저는 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이 공유 숙박을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가 없다. 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유 숙박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가 국내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전통적인 숙박 형태에서 이 민박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공유 숙박은 없지만 우리가 활용했던 그런 민박업 관련된 그런 법으로 이런 법들을 차용해서 지금 이런 공유 숙박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쭈면 요즘 이제 총캉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농촌 체험도 가고 네. 농촌 민박 등 민박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반대로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저렴한 오피스텔이나 한옥주택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불법이에요, 다? 이 농촌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농어촌 민박업이나 아니면 펜션업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국인 제한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에도 한옥 체험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내국인 이슈가 없는데 네. 이제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 있죠. 네. 도시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는데요. 이제 요 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피스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생활용 숙박업으로 지어진 건물이 외형상은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안 되는데 이 생활용 숙박업으로 지어진 건물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다 불법인가요? 저 많이 봤는데 오피스텔. 네, 이거 하는 거? 그거는 네, 현재로는 이제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정부가 이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집 한 채를 더 사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네. 세컨드홈 사라 이러면서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세컨드홈 사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을 한다. 이것도 다 불법인가요, 그러면? 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세컨홈으로 매입해서 네. 우리가 이제 주거 형태로 활용하면 농어촌 민박업을 활용할 수 있죠. 농어촌 민박업을 사용하면 이제 이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민박업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이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매입한 집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잠깐만요.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하면은 잡히는 거잖아요. 내 집으로.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그렇죠. 걸로. 그런데 이제 주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방에 집을 하나 더 매입해서 이 집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박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서울에 살아도 주민등록 자체를 이제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지만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나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 집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 숙박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저가 좀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저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네, 국내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 내국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들이 뭐 예약을 이제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을 좀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잘 모르잖아요. 내국인 이 그렇죠. 고객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거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옥신각신 뭐 이런 제도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끼리 또 분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분란이 있는지도 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사실 교수님 이제 분란 한두 건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분란 많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동안 이제 토종 기업들의 이런 사업은 규제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국인들 이용에 역차별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제한을 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궁금하네요. 네네. 이유가 뭔지. 이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이 제도 도입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여서 정책들을 논의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숙박업 관련된 협회에서 이제 이 이슈를 다루다 보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이 반영되는데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이런 공익 숙박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업에 있으신 분들이 또 반대를 하면 이게 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네. 이 공유 숙박업하고 그리고 일반 숙박업하고는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숙박업을 활용하는 분들은 뭐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람들처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또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욕구, 네, 뭐 이런 맞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숙박에 대한 패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단순히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그 뭐 호텔이나 뭐 이런데 특히 골든벨 할 때는 모텔 거의 전국의 모텔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런 솔직히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의 마음가짐도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호텔이나 모텔에서 나올 때 그 관광객의 마음이 들고 그냥 그런 일반 집 같은 데서 나오면 내가 진짜 주민이 된 것 같고. 맞아요. 아, 교수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딱 판에 박힌 맞아요. 그런 구조예요. 들어가면 침대 있고 그리고 TV 있고 화장실 옆에 붙어 있고. 하지만 일반 그 공육 숙박 같은 데 보면 뭐 요즘은 뭐 감성 숙소라는 표현에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일할 수 있게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숙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성 있는 숙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숙박은 그러니까 그 일반 숙박은 상업지구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에어비앤비 같은데 공유주택은 정말 마을에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광객들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 법 체계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나요? 어떤가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풀었어요.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일단 해당 규제를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번 이 숙박 활성화를 테스트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례 적용을 이제 주는데 이번에 이런 특례 적용 기간을 한 번 더 이제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라 요게 끝나면 이제 앞으로 이 숙박업을 이제 활용하는데 이런 제도를 장단점 이제 파악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유 숙박이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심각한 빈집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 박스죠. 규제 샌드박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일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2년 더 늘어나면 좀 테스트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그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빈집의 기준이 뭐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준이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뭐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촬영하고 라디오에 나왔으니까 저희 집은 빈집이겠죠. 저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국내법 중에 빈집 및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는데요. 2021년 그 통계청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이 빈집이 139만 5천 호 정도 된다고 하고 139만. 그리고 전체 주택이 요 수치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 한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 아닌가요? 그 요즘은 또 농어촌만 이 빈집 문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심 주택가도 이 빈집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 도심 주택가 빈집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관리가 안 되는 빈집들이 좀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집들이 늘어나면 그 동네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이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이제 관련된 계속 그 지역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것이죠. 어떤 악영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네. 잘 정비가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하면 여기에는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구나 하면서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범죄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 쉽지 않은 동네가 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빈집을 방치하면 안 되고 이 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빈집들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냥 그거 철거하면 되지 않냐. 왜 안 하냐. 네네. 예,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제가 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게 주택이 아니고 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세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을 철거해서 주택으로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로 적용이 되면 네.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이슈 때문에 또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런 빈집으로 공유 숙박업이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네.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법 농어촌 민박업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제가 집을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업을 활용해서 그 농어촌 주택을 이 공유 숙박으로 활용하려면 누군가는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렵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수익을 좀 더 만들려면 이제 여러 채를 좀 활용하면 좀 경제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빈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가 없죠.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자요라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통해서 이제 특례를 줬잖아요. 그게 바로 실거주 조건 없이 여러 채를 운영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원래 법으로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안 되는, 이런 좀 안 어렵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서 이 다자요라는 그런 기업한테 이런 실거주 요건 없이 여러 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그러면 내가 그런 예를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시골에 이제 물려받았다고 네네. 치면 그거를 다자요 기업에 위탁하는 거예요? 다자요가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다 또 사서. 아니 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다자요라는 기업한테만 국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자요 기업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은? 일단은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기업을 통해서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는데 일단 제도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로서 이 다자요라는 기업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공유 숙박은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다자요 같은 경우는 제가 다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네. 이제 농어촌 민박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어촌 지역의 민박업은 이 내국인 외국인 다 상관없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원래, 예. 도시 같은 경우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도시는 조금 그렇지만 빈집 숙박업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이 여행 트렌드 같은 것이 네. 이 집과 같은 공간, 호텔 같은 딱 틀에 박힌 공간이 아니라 딱 집과 같은 공간에서 현지인처럼 머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빈집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농어촌 민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수요를 좀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이 귀신 나올 것 같고 유령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을 감성 숙소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다면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이제
돈도 쓰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막 해외에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탈리아나 이런데. 네, 단순히 이게 숙박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좀 더 뭐 그 지역에 좀 특화된 거, 차별화된 컨텐츠 같은 게 같이 있으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맛집, 음식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서만 관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또 이제 공유 숙박 거기에 좀 그리고 맛집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고 네네. 혹시나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좀 잘 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숙박시설이 일단 확보되었다라고 네. 하면 거기에 뭘 할 수 있을지 체험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체험. 컨텐츠, 체험. 그래야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그 지역을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또 제가 연구했던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이 약 70% 이상이 이 공유 숙박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가 연구한 네. 결과입니다. 요즘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생각했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쪽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추천 지역이나? 뭐 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어디를 가나 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카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잘 된다. 그러면 또 똑같이 옆에서 또 따라하고.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게 그 지역에 특화된 우리 거를 찾아야지 그 옆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좀 시간 투자 좀 해서요, 그죠? 네. 예. 이게 참 그 공유 숙박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인구 감소가 근데 사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가까운 네. 일본이나 이런 데도 네. 빈집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다큐를 제가 봤는데 네. 엄청나던데요, 빈집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해결 방식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지역이 이제 빈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남으면 지원금도 많이 주시고 그런 지자체가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굉장히 생기 있고 좀 밝고 좀 역동적이고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 오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이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실제로 상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이게 다 관련이 있고 서로 엮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네, 너무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교수님만의 혹시 빈집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나 좀 정책도 좀 이런 걸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네. 네. 이 기본적으로 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의 구도심 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하려면 이 실거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큰 제약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다르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도시도 농어촌 민박업이 아니라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군이 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요런 거 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익 숙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거주나 아니면 외국인 내국인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뉴스, 오늘은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의 서원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강진이었습니다. 전남 강진군이고요. 2789님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실감이 난다 보내주셨고 1123님 반값 여행 가고 싶네요. 네, 강진으로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새벽 자유수영 가면서 차 세우고 보냅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오늘 새벽 자유수영을? 대단하신데요? 수영에 대한 열정. 1040님. 서울 시내가 한가하네요. 다 고향으로 떠났나 봐요. 버스 기사 올림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1040님. 6337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주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